낭만서점 47회.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희입니다. 네, 허희씨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은 또 굉장히 흥미로운 책을 다룰 예정입니다. 미하엘 엔데의 모모라는 작품을 다루게 될 텐데, 예. 저는 한 주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책을 거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꼽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다뤘던 네. 낭만서점의 많은 책들 중에서 네. 이 책이 최고라는 건가요? 네. 되게 빨리 대답하시네요. 저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읽은 책들도 모두 다 통합해서 네. 이 책을 그냥 1위로 점 찍습니다. 존버 씨 이야기는요? 이겼어요. 그럴 수가. 아니, 모모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아, 네. 어린 시절 만화 영화 한 편 한 편 예. 다음 편을 기다리는 것만 같은 그런 설레임도 느끼면서 책장을 넘기기도 했고, 작품을 읽으면서도 뭘 향해 달려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정말 제대로 환기시켜주는 네. 그런 독서였습니다. 야, 청취자 여러분, 네. 예, 경환 씨의 최고작, 네네. 예,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별점 5개짜리 예, 드디어 나왔는데요. 네네.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떻게 또 경환 씨가 네.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지. 저희 댓글부터 소개하고 본격적인 책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네, 팟빵에 달아주신 댓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다뤘던 책은 미야베 미유키의 음해방정식이라는 짧은 소설이었죠. 네. 그 위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네. 원래 저희 나는 고양이 로소이다 댓글도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하나도 안 달렸어요. 그러게요. 에러 아니죠? 이상하다. 여러분, 네. 네. 이 책 별로 안 좋으셨나요? 네. 네, 이거 나름 제가 좀 길긴 했어요. 네. 좀 신경 써서 고른 책이었는데 이렇게 네네. 여러분 무플로 응답해 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래도 그 다음 작품에 댓글이 하나 달렸으니까. 네. 근데 또 길게 달렸어요. 네,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푸른님께서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또 이런 명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그에 대한 생각을 길게 적어주셨습니다. 음해 방정식의 단정적인 교조성에 이 칼을 들이대야 한다면 이 후지노의 발언보다는 누가 봐도 미운 놈으로 희노를 설정해 놓은 미미 여사의 나태한 부분을 지적해야 되지 않냐고 네,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일주일 지나니까 등장인물 이름이 헷갈리네요. 누구였지? 벌써 다 네네. 사라지셨군요. 네. 네. 모방범의 피스나 음해방정식의 희노는 철저하게 타자된 악이라 독자인 우리 스스로에게 충분히 어떤 경계점을 내려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드셨다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네. 또 이렇게 다른 네, 것들도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네, 푸른님 정말 네, 예, 감사드립니다. 음해방정식에 대해서 네, 생각해 볼 만한 것들 정말 잘 말씀해 주셨 네, 길게 써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좁은 댓글창에서 앞에 문장을 확인하지 못한 채 길게 쓰다 보니 횡설수설했네요. 네, 이해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네. 네. 저 푸른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저희가 네. 이야기를 하는 게 네. 그럴 수 없어요. 모모 얘기해야 됩니다. 네,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미미 네. 여사 그리고 이런 작품들에 대한 나오는 규정되어 버린 악에 대해서 또 다른 작품에서 네. 저희가 예, 언급을 또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낭만서점을 통해서 저희와 책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분의 댓글로 함께 소통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푸른님께서는 북뉴스@교보북점.co.kr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저희가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나는 고양이 로소이다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언제든지 댓글을 달 수 있는 팟캐스트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 달아주시면요 제가 무조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래.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릴 게 있죠. 네. 4월 말부터는요, 이 낭만서점 팟캐스트가 올라가는 것과 더불어서 네. 업데이트되는 또 하나의 코너가 있습니다. 네. 배경옥의 낭독이라는 코너인데요. 네.
여러분 배경옥 작가님 잘 아시죠? 네, 뭐 글도 잘 쓰시지만 목소리가 아름다운 또 작가님이십니다. 네. 목소리가 아름답다니 낭독이 기대가 되는군요. 네, 옥구슬이 굴러간다라는 표현이 정말 들어맞을 정도로 청명한 목소리로 낭독을 해주실 겁니다. 저희들의 목소리가 조금은 거슬리셨다면 배경홍의 낭독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네, 저희도 낭독하잖아요, 근데. 그럼요. 저희도 하죠. 지지 않을 거예요. 네, 낭독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네. 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네, 낭만 서점 속의 코너. 이슈를 담은 책. 오늘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노모포비아입니다. 네. 저는 또 생소한데요. 예. 여기 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와 모바일 폰, 포비아의 합성어라고 네. 하네요.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안해지고 심지어 공포심까지 느끼는 증상. 저는 뭐 노모포비아까지는 아닌데요. 확실히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시간이 하루에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많고요. 스마트폰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죠. 그렇죠. 또 네. 저는 사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싫어합니다. 왜요? 일을 안 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냥 스마트폰을 늘상 다 갖고 다니지 말고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또 꺼두라. 네. 뭐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오늘 모모라는 책을 다루면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네. 경계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네, 일하는 스마트폰 계속 들고 있으면 계속 일하는 건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또 스마트폰의 상관성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스마트폰을 만들어줬는데 이게 어떻게 된 또 거예요? 아니라는 느낌도 네. 듭니다. 예, 이 스마트폰 우리 사회에 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반대로 많은 문제도 야기하고 있는 이런 세태에 대해서 저희가 읽어볼 책으로 2권을 골라왔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책으로는요. 니콜라스 카가 지었네요. 예.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작은 제목으로는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스마트, 영리하다, 똑똑하다 이런 뜻인데 과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우리는 그만큼 스마트해졌을까? 네,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책이죠. 마침 책의 띠지에 이렇게 빨간 글씨로 질문이 있네요. 스마트 시대, 우리는 더 똑똑해지고 있는가? 하지만 또 책에 답이 있습니다. 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인터넷의 홍수 속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누군가는 근대 철학의 위대함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하더군요. 옛날에는 이동 수단이 뭐 비행기가 있거나 기차가 있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별로 어디 갈 수 없었던 특히 그 칸트 같은 사람들 그냥 동네만 돌면서 근데 굉장한 많은 사유를 하고 저작들을 남겼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발달했는데 계속 철학이 발전했고 사유가 발달했냐 이런 질문을 던지더군요. 그렇죠. 네. 예. 이 책에서 저자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과 또 무분별한 사용이 얕고 가벼운 지식을 양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과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예, 그런 것들을 또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두 번째 추천드리는 책으로는요. 수제나 이 플로레스가 지었습니다. 페이스북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네. 페이스북 심리학. 경환 씨는 페이스북 뭐 사용하시나요? 페이스북 쓰죠.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연이라든지 라이브 공지 등을 하죠. 낭만서점 올라왔습니다. 공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것도 페이스북에서 제가 공유하기를 눌렀던 것 같은데요. 트위터 리트윗이었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들이 이렇게 뭐 맛있는 걸 올린다든지 뭐 좋은 장소에 여행 간 사진들을 올렸을 때 우리는 우울증에 빠진다. 아, 비교되니까. 네. 그런 것도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사회적인 분노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좋아요를 누르는 것으로 정말 행동으로 표출해야 할 그 분노를 마치 내가 정말로 그 일을 한 것인 양 네. 착각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페이스북의 좋아요 기능이 마냥 긍정적인 정말 좋은가? 예, 그런 효과만을 낳지는 않고 있다는 것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페이스북 심리학은 이런 소셜 미디어가 제공하는 어떤 기능들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또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는 자신의 내밀한 주관성은 또 어떻게 구축을 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책 표지에서 또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페이스북은 우리의 삶과 우정, 사랑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 좋아요는 누르지만 과연 정말 좋은가? 어쨌든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 또 페이스북이라는 그런 디지털 매체가 그런 가시화된 관계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공허해질 때도 있잖아요. 정말 내 페이스북 친구가 진짜 친구인가? 허수라고 하죠. 많이 공허합니다, 사실. 오늘도 좋아요에 집착하는 나를 위한 또는 당신을 위한 심리 처방전 이렇게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두 권의 책 읽으시면서 여러분 노모포비아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경환 씨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꼽은 모모 시작합니다. 자,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작품 모모. 뭐 자연스럽게 미하엘 앤데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작가가 됩니다. 이럴 수가. 뭐 제가 꼽는데 굳이 뭐 그렇게 뭐라고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럼요. 제 마음이니까. 네. 미하엘 앤데에 대해서 그럼 경환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1929년 남부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미하엘 앤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둘 다 화가였는데 부모의 예술가적 기질은 앤데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글, 그림, 연극까지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앤데의 재능은 미술 외에 철학, 종교학, 연금술, 신화에도 정통했던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2차 세계대전쯤 아버지에게 징집영장이 발부되자 미하엘 앤데는 학업을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나치의 눈을 피해서 도망했는데요. 전쟁 후에는 연극판에서 배우, 기획자, 평론가로 활동했고요. 네. 여기 이력을 보면, 그러니까 미하엘 앤데라는 작가는 원래 연극 쪽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네요. 네. 또 다재다능해서 저는 평론만 해도 어려운데 뭐 기획도 하고 심지어 배우까지 했던.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현장에서 이렇게 관객과 바로바로 소통하고 어떤 게 반응이 있고 어떤 게 이제 휘어잡고 이렇게 스토리로 확 풀어서 보여줄 수 있는지를 알다 보니 이런 또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극찬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1960년에 첫 작품 기관차 대여행으로 독일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인 작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1970년에 모모를, 1979년엔 끝없는 이야기를 내면서 세계 문학계와 청소년들 사이에 미하엘 앤데라는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그 외의 작품으로 오피리아의 그림자 극장, 마법의 수프, 보름달의 전설, 망각의 정원 등이 있고요. 1995년 65세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미하엘 앤데. 예. 정말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작가입니다. 특히 미하엘 앤데의 모모라는 작품은 지금까지 계속 스테디셀러로 여러분들께 읽히고 있는데요. 이게 한 2000년대 초반에 어디 뭐 여배우가 추천하거나 뭐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나요? 정확하게 2005년에요. MBC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그렇지. 네. 여기에 여러 차례 거기 모모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였는지 그때 제주소년 2집으로 막 활동 많이 하던 시기였거든요. 모모라는 이 책을 똑같은 책이에요.
선물 받았었어요. 아, 네. 그런데 그때 안 읽으셨군요. 안 읽었죠. 그냥 책장에 계속 꽂혀 있었어요. 네. 10년 넘게 지나서 네. 이제서야 읽었습니다. 오, 예. 드디어. 그러니까 책은 우선 꼽아두고 볼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안 읽더라도 우선은 네, 책장에 넣어두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책장에 갇혀져 있던 이 페이지들이 내 마음에 와서 이렇게 나에게 큰 바람을 일으킬 때 그 감동이란. 그러게요. 네, 왜 우린 10여 년간 만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시간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책에도 정말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책을 그때는 별로 이렇게 심드렁하게 좀 읽었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읽었을 때 되게 좋았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그 어린 왕자도 그랬고요. 어렸을 때 만약에 이 초등학생이 이 책을 읽는다면 지금 30대가 읽는 거랑 다르게 이해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경환 씨도 아마 2005년 그 당시에 네. 읽으셨다면 또 네네. 이게 뭐야? 라고 다 못 하셨을지도 읽었을 수도 있고요. 네. 모르죠. 하지만 이제 지금 낭만 서점에서 강요된 독서를 네네. 계속 정말, 하시다가 네. 이제 모모라는 이 작품을 딱 만났을 때 야, 그때 느꼈던 해방감 같은 것이 그렇죠. 있었을 제가 것 같아요. 네. 강제 독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던 가운데 네. 가장 편하게 정말 해방감을 느끼고 무릎을 탁치게 한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네. 이 모모라는 작품, 네, 2005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이후에 예, 지금까지도 한 10여 년이 지났네요. 계속 읽히고 있는데요. 이 모모에 대한 줄거리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모모라는 소녀가 나타납니다. 낡아빠진 헐렁한 남자 웃옷을 입고요. 또 까만 고수머리를 한 모모는 부모가 누군지 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외톨이입니다. 하지만 청소부 아저씨 배포와 또 이야기꾼 기기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모모는 폐허가 된 도시 외곽의 원형 극장에 살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색 신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사람들한테 시간을 저축할 것을 종용하는데요. 회색 신사들의 효율적으로 보이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상한 계산법에 넘어간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살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바쁘게 살면 살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사람들이 아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은 회색 신사,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 도둑들에게 빼앗기고 있었던 것인데요. 잘못된 상황을 눈치챈 모모는 사람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주기 위해 길을 나서게 됩니다. 과연 모모는 회색 신사들을 물리치고 시간의 바른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줄거리만 읽어도 거의 예언서처럼 느껴져요. 예언서요? 네네. 왜냐하면 작품이 네. 70년이잖아요. 그렇죠. 1970년. 그러면 뭐 스마트폰 이런 거는 전혀 뭐 상상도 하지 못하던 시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있죠. 보여주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이 뉴스조차도 스마트폰에서 본 뉴스인데 네. 페이스북을 하다가 네. 많은 이제 현대인들이 네. 퇴근 시간에 경계가 사라졌다. 퇴근해서도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뭐 확인할 수 있고 그쵸. 메일도 확인할 수 있고 무언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경계가 사라지고 계속 피곤하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 셀러리맨도 아닌데도 네. 저는 경계가 정말 모호하거든요. 그냥 작업을 다 했다 눕자 하고 그 작업한 내용들이 스마트폰에 들어있어요. 네. 그럼 듣고 있는 거죠. 아. 너무 피곤해요. 그쵸.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네. 약간 워커홀릭 증상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또 안 그럴 수도 없어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하면서 스마트폰에 뭔가를 적고 있고, 네. 스마트폰이 사라져야 됩니다. 이슈를 담은 책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문제들과 그렇죠. 또 연관이 되죠. 네. 네. 오늘 주제가 일맥상통하네요. 여러모로. 네. 저는 이 모모라는 책을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담임 선생님이 추천을 아.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은 왜 추천을 해줬는데 무시했나 내가? 네. 담임 선생님이 그때 네. 꼭 읽어보라고 네. 저한테 그렇군요.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저뿐만 아니라 그 반 학생들한테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예, 그때는 안 읽었죠. 음. 네. 역시 추천을 한다고 무조건 읽는 것 같진 않나요? 네, 네. 맞아요. 근데 항상 머릿속에는 남아 있었거든요. 이걸 언젠가는 읽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목도 쉽고. 네. 낭만서점에서 이제 고전 중에 한 권을 저희가 또 이야기를 이렇게 격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모모라는 작품이 제 인상이 남아서, 이번에 한번 읽어보자. 예. 그럼 그 전까지 또 안 거죠. 읽으셨던 건가요? 예, 저도. 이번에 안 읽으신 읽었었어요. 거예요? 마찬가지군요. 예. 네. 뭐, 저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까지는 하기 어려운데요. 네네. 그럼에도 그럼요. 그거 함부로 불구하고. 뽑으시면 안 되죠. 문학평론가가. 그렇죠. 저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네.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정말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문학으로 포함되는 네, 그런 작품이지만 어른들이 읽어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우선 모모라는 이 소녀부터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모모가 어떻게 이 마을에 나타나게 되는지, 그리고 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모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요즘 들어 누군가가 극장터에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어린아이. 아마도 어린 소녀인 것 같다는 얘기였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옷차림이 약간 이상했기 때문이었다. 이름은 모모라든가? 아무튼 그 비슷한 이름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모모의 모습은 약간 이상했다. 깔끔함과 단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놀랄 정도였다. 키는 작았고 대단한 말라깽이였다. 그래서 아무리 자세히 봐도 겨우 8살짜리인지 아니면 벌써 12살이 된 소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아이의 머리는 칠흑같이 새까만 고수머리였는데 한 번도 빗질이나 가위질을 한 적이 없는 듯 마구 뒤엉켜 있었다. 깜짝 놀랄 만큼 예쁜 커다란 눈은 머리 색깔과 똑같이 까만색이었다. 거의 언제나 맨발로 돌아다녀서 발 역시 새까맸다. 모모는 겨울에만 가끔 신발을 신었다. 하지만 그 신발은 언제나 짝짝이인데다가 너무 헐렁했다. 하지만 그 애가 갖고 있는 것이라곤 어디선가 주었거나 선물로 받은 것뿐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색색까지 알록달록한 천을 이어붙여 만든 치마는 복사뼈까지 치렁치렁 내려왔다. 모모는 그 위에 다 낡아빠진 헐렁한 남자 웃옷을 걸치고 있었다. 기다란 소매는 손목까지 걷어올렸다. 하지만 소매를 잘라낼 생각은 없었다. 앞으로 키가 더 커질 것을 미리 계산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또 언제 그렇게 주머니가 많이 달린 멋있고도 실용적인 웃옷을 얻을 수 있겠는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극장터의 무대 밑에는 반쯤 무너져 내린 방이 몇 개 있었다. 그 방들은 바깥 벽에 난 구멍으로 드나들 수 있었다. 모모는 이곳을 집처럼 꾸며놓았다. 어느 날 점심 무렵에 근처에 사는 몇몇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모모를 찾아와 이것저것 캐물었다. 모모는 내쫓길까봐 걱정이 되어 마주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모모는 곧 그들이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 역시 가난하고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함께 모모를 보살피기로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혼자서 보살피는 것보다 훨씬 간단할 테니까. 그들은 당장에 일을 시작해서 모모가 살고 있는 반쯤 허물어진 집을 깨끗이 치우고 정성껏 수리했다. 모모를 찾아온 마을 사람 중에는 미장이도 있었다. 미장이는 돌로 조그만 난로를 지어주고 그 위에 녹슨 연통까지 달아주었다. 나이든 목수 할아버지는 널빤지 몇 장을 모아와서 조그만 책상 하나와 의자 2개를 만들어 주었다. 부인들은 낡았지만 멋진 소용돌이 장식이 달린 쇠침대와 조금 찢어진 매트리스 1개, 담요 2장을 갖고 왔다.
이렇게 해서 허물어진 극장터 무대 밑에 바위 구멍은 아늑하고 작은 방으로 꾸며졌다.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미장인은 마지막으로 벽에다 예쁜 꽃그림을 그린 다음 액자와 그림을 거는 목까지 그려주었다. 마을 아이들은 모모를 위해 일부러 남긴 음식을 들고 찾아왔다. 어떤 아이는 치즈 한 조각을, 어떤 아이는 작은 빵 조각을, 또 다른 아이는 과일을. 마을에는 아이들이 아주 많았고 그날 밤엔 정말 많은 아이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원형 극장에서 모두 함께 모모의 입주를 축하하는 조촐하지만 멋진 파티를 열 수 있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만이 그 멋을 느낄 수 있는 즐거운 파티였다. 꼬마 모모와 이웃 마을 사람들의 친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네. 소설 모모 중에 1장의 몇몇 부분이었습니다. 네. 모모가 출연했죠? 1장의 제목이 어느 커다란 도시와 작은 소녀인데요. 네. 이 작은 소녀가 커다란 도시에 등장을 한 겁니다. 네. 네. 사실 맨 처음 시작했을 땐 옛날 아주 먼 옛날로 시작해요. 네. 그래서 옛날 이야기인가 보다 네, 싶죠. 네. 네. 원형 극장. 그러니까 떠오르는 극장들이 있죠. 네. 유럽에 있는. 예. 그런데 그로부터 뭐 몇천 년이 지나 갑자기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 예. 모모가 이곳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네. 모모가 정말 뜬금없이 출연합니다. 그래서 사실 터미네이터 생각도 나고 어디서 왔지? 네. 미래 세계에서. 네네. 어디서 나타난 건지. 그러니까 과거 세계에서 온 느낌이랄까? 그때부터 쭉 있었던 존재? 예. 이런 존재인가?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네. 뭐 그걸 해소해 주진 않더군요. 그러니까 모모가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예, 뭐 이 소설에서 설명해 주지 않는데요. 신비롭게 내버려 둔 채로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네. 다만 이 모모의 외양을 보면 이 아이가 이제 한 10살 남짓 나이를 먹었고 네. 또 이렇게 뭔가 세심한 주의를 받고 큰 아이는 아닌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호감을 자아내는 네, 그런 캐릭터로 그려져 있습니다. 맨발로 돌아다니고요. 막 기워낸 듯한 펑퍼짐한 옷을 입고 다니고요. 그래서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고 8살인지 12살인지 모르겠고 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모모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네. 어떤 글에서는 그냥 모모의 이 출연에 대해서 모모는 거지 소녀다. 거지 소녀다. 네, 그냥 아예 이렇게 단정적으로 네, 이야기를 한 글도 있더라고요. 기분 나쁘대. 그렇죠. 지금 경환 씨가 발끈하셨습니다. 뭔가 거지라니. 네. 그렇다기보다는 근데 또 그렇게도 볼 수 있네요. 사람들에게 다 얻어먹고 있고, 그렇죠?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뭐 살고 있고, 기원한 옷을 입고 있고, 신발도 안 신고, 네. 거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집도 없고 폐허에 예, 지금 사는 건데 네. 사람들도 이 모모에 대해서 아직 아이니까 공공시설에 맡겨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의논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모모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요. 모모가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네네. 예. 거긴 한번 가봤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유도 없이 매를 맞았던 적도 있고 정말 거긴 끔찍하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탈출해 나오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데 저를 다시 그곳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요즘에도 뭐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동학대라든가 뭐 이런 물론 모모와 그것을 연관시키는 건 이상하지만 네. 여튼 정말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예, 마을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신고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예, 여하튼 이런 동화의 공간에서는 예, 마을 사람들이 원형 극장에 보살펴줍니다. 예. 예, 그냥 살게끔 도와주고 모모가 먹을 것도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도와주고 네, 이렇게 해서 삶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네. 그 아까 경환 씨가 모모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존재해왔던 그런 인물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실제로 모모한테 사람들이 넌 어디서 왔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손으로 저 먼 곳을 가리키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곳이 어딘지 그러게요. 굉장히 모호합니다. 저것이 꼭 공간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원형극장을 이렇게 가리킨 게 아닐까 싶고 이 원형극장이 있을 때부터 내가 기원이었다. 있었다. 네. 네. 그리고 모모라는 이름도 직접 지었다고 하고요. 네. 또 너 나이가 몇 살이니? 라고 했을 때 100살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100살이요. 그렇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장난하지 말고 너 진짜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102살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신선인가? 네. 근데 이게 거짓말 같다는 생각은 또 안 듭니다. 네. 예. 그렇죠. 워낙에 까만 눈을 하고 이렇게 맑은 눈망울로 얘기를 하니 진짜 같습니다. 예. 네. 믿으면 되죠. 네네. 예, 진짜 믿어야죠. 102살. 예. 믿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소설을. 예. 그리고 이웃들이 굉장히 좋아서 결국 이 여러 도움을 주고 예, 모모와 이웃 사람들은 함께 살게 되는데요. 네. 이 모모가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모에게는 정말 굉장한 재능이 있는데요. 네.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재주예요. 네. 이건 뭐랄까 항상 그 어떤 대인 관계,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거 되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뭐 스피치 강의 이런 거, 어디에 나가서 말을 잘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그 강박관념처럼 사람들에게 지금 머릿속에 들어 있는데 네네. 사실 말을 잘한다는 것, 그건 결국 말을 들어준다는 것. 과 연관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면 누가 들어주지? 네. 생각이 저는 들 때가 있거든요. 물론 저희도 지금 이렇게 팟캐스트 방송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지금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저희의 말 굉장히 공허해지고 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댓글 부탁드리고요. 무풀 어떻게? 네. 모모의 이 재능 덕택인지 사람들은 모모에게로 가서 이런 말이 유행하죠, 마을에. 일단 모모에게로 가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모에게 가서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네. 해결책들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모모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문득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모모에게 말을 하다 보면 수줍음이 많은 사람도 어느덧 거침이 없는 대담한 사람이 되었다. 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모가 그걸 들어주고 막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정말 귀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서 들어줬더니 네. 말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결책이 생각나게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꼭 해결책이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네.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진심으로요. 네, 그게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거든요. 크나큰 위로를 얻고 돌아오는. 경환 씨도 맞아요. 노래 네. 하시다 보면 그런 느낌 드실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말 내 노래를 귀 기울여 듣는 청중과 그렇지 않은 청중. 그때의 공연할 때 느낌은 아우. 정말 상반되지 않나요? 엄청나죠. 네. 엄청나군요. 네, 엄청난 차이가 있죠. 네. 글쎄요, 요즘에 페스티벌 무대가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야외 페스티벌을 많이 하고 타임테이블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무대가 다르죠. 그리고 살짝 한 10분씩 걸려 있어서 다른 팀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저희 팀 공연을 약 한 10분, 15분 쳐내고 중간에 나가서 그쪽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네. 그 관객들의 입장을 이해하죠. 뭐냐면, 이제 입장료를 냈으니, 그리고 여러 팀의 공연을 볼 수 있으니, 이번 기회가 또 아니면 언제 보나 해서 중간에 이제 일어나서 나가고, 이동이 자유롭죠. 예. 근데 그런 거에 좀 길들여져 있긴 한데, 특히 제주소년이라는 팀이 잔잔해요. 아, 그럼요. 진짜 잔잔하죠. 되게 조용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신나는 노래를 해도, 볼륨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볼륨을.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게 크게 느껴지죠. 소리나 이동하는 맞아, 느낌들. 맞아. 예.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적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 한켠이 시려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이게,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네. 우왕좌왕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것들. 네.
하지만 또 극장에서 네. 조금 더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연을 하고 네. 정말 마음을 모아서 그 자리에 이제 딱 회포를 푸는 마음으로 네네. 팬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렇게 모였을 때는 즐겁죠. 아.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훨씬 더 깊이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게요. 예. 저도 제주소년 콘서트, 네, 이렇게 가봤지만, 진짜, 거기에는 제주소년 팬분들이 이렇게 정말 가득하시잖아요. 그 에너지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경환 씨와 유상봉 씨가 무슨 말을 하시든, 관객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네. 아하. 네. 네, 그런 분들을 모시고 공연을 해야 저희의 그래도 100%, 200%를 또 네네. 연주할 수 있겠죠. 그냥 그렇지 않은 공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그냥 광화문 교보문고 이런 데서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쇼케이스라고 네네. 해서. 그럼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그런 데서는 뭘 해야 되냐면요. 예. 귤 꼭 해야 되고요. 내지는 히트곡. 카피곡 같은 걸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신인에게는 카피곡이 꼭 필요하죠. 그랬던 시간들이 있죠. 아, 네, 네. 기타를 들고 나왔으면 뭐 Starry Starry Night 뭐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네. 네.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네. 참, 관객들이 모모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네, 이런 바람을 가지시겠네요. 콘서트 제목 모모 괜찮아요. 괜찮다. 모모와 제주소년? 제주소년은 모모? 이렇게. 네. 네. 모모가, 네, 이런 진심을 다해 들을 줄 아는 능력 덕분에 사람들의 신망을 얻게 되고요. 네. 또 경환 씨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모모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그 해결책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친구 2명이 있습니다. 도로청소부 배포와 네. 이야기꾼 기기인데요. 네. 배포는 청소부 할아버지. 네. 그리고 기기는 기롤라모라는 네. 이름의 이야기꾼인데 네. 이제 여행사 직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프리랜서로 보이는 청년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의 캐릭터가 굉장히 반대예요. 네. 네. 이 배포 할아버지는 좀 말이 없고요. 묵묵하고. 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모와 좀 비슷한 네. 예, 성격의 할아버지고요. 반면 이 기기는 굉장히 이렇게 말이 많은 수다스러운 네. 예, 그런 청년입니다. 네. 뭐 일정한 직업이 없고요. 음. 정말 바람처럼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하지만 친절한 네, 그런 남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롤라모라는 캐릭터 참 재밌는데 네. 이야기를 끊임없이 지어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원형극장이 배경이잖아요. 예. 이 원형극장에 놀러 오는 음. 관광객들에게 말도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나요? 기롤라모가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니까. 네. 네. 옛 이야기를 지어내서 네. 들려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기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꾸며낸 이야기를 관광객들한테 그렇게 들려주고 돈을 받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기기가 하지만 시인들은 모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관광객들도 아무 소득 없이 헛돈을 쓴 건가요? 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얻었다고 생각해요. 학술서적에 쓰여있는 얘기든 꾸며낸 얘기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답합니다. 야, 평론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맥락 아닌가요, 이거? 이게 이거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와 문학의 경계에 대해서 보통 논할 때 네, 요런 주제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분명 사실의 기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의 기록이라는 것이 정말 타당하냐. 네, 이런 역사학적인 예, 질문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푸코 같은 이런 철학자들의 경우에는 역사 문학의 경계를 그렇게 단정해서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어 보여요. 대충 예, 봐도. 그렇게 네. 말을 하죠. 조선 왕조실록도 문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문학적인 요소가 있죠. 예. 그러니까요. 네네. 예, 그런 점에서 지금 기기의 이런 말들, 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시인들은 모두 그렇게 하잖아요. 한 방 매기는 그런 예, 멘트입니다. 네. 과연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네, 이런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단순히 어린 아이들을 위한 동화라고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한 동화이기도 한 거죠. 네. 네. 분량 면에서는 어른들을 위한 것 같아요. 네, 두껍습니다. 400페이지 가까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건 결국 시간의 풍화작용을 견디고 남은 작품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70년에 쓰여졌는데 이것이 지금 한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계속 읽힐까?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삶에 대해서 또 어떤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게 해주는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기기와 이 배포라는 할아버지가 네. 굉장히 또 모모에게 중요한 조력자로 등장을 하는데요. 뒤에 가면 기기라는 인물이 조금 더 중요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기기 분량이 좀 더 많죠. 네. 분량상. 네. 그리고 약간 뭐랄까 모모와의 로맨스를 암시하는 장면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여자친구였다. 이런 얘기도 하죠. 네. 나중에. 예. 그러니까 뭐 진짜로 모모와 기기가 뭐 이성애적인 사랑을 나눈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 기기가 이야기를 잘 지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모모 공주와 기기 왕자의 아하. 이 로맨스를 그렇죠. 막 상상해서 모모한테 들려줍니다. 기기의 이야기 속에서 네. 또 나오는 대목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 너무 재밌죠. 네. 또 모모가 좋아하고요. 이게 또 남들이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게 다 큰 어른이 저 애 데리고 뭐 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두 사람은 정말 네, 순수한 또 우정 또 뭐 넓은 의미의 또 문학적인 사랑. 예, 합니다. 이거 왜 영화화나 뭐 이렇게 영상화가 왜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됐어요. 네. 있어요. 네, 실사 영화도 있고요.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건 작품성이 좀 괜찮나요? 네, 보고 싶네요. 그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예, 좋은 영화입니다. 예. 그렇구나. 근데 한 편만에 안 되지 않나요? 네? 양이 그러니까 한 편 막 한 3, 4편 막 이렇게. 무슨 해리포터처럼. 네네네. 글쎄요, 뭐 그래 한편으로는 보이는데. 됐습니다. 예. 한편으로 돼 있어요. 한편으로 그렇군요. 네, 나와 있는데 네. 관심이 생기네요. 네.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애니메이션 찾아보셔도 좋을 듯한데 여하튼 이 배포와 기기라는 인물이 나중에 또 이 소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 회색 신사라는 이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네. 예, 뒷 이야기를 또 진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회색 신사 이야기를 해보죠. 네. 회색 신사 예, 어떤 인물인가요? 나쁜 놈들입니다, 일단. 단정 지으시는군요. 요 소설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착한 놈, 나쁜 놈. 나쁜 놈. 옛날에 많이 하던 거 있잖아요. 선악의 이분법. 네. 회색 신사들이 등장을 해서 잘 이렇게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던 푸지 씨죠? 예. 푸지 씨에게 나타납니다. 네. 나타나서는 이보시오. 당신은 시간을 너무 허비하고 있어. 병든 어머니를 네. 위해서 1시간씩 하루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몇 년 동안 계산을 해보면 뭐 몇 억 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당신이 뭐 좋아하는 여성 어떤 여성에게 가서 꽃다발을 뭐 주고 그런 시간들 하루에 15분 쓸데없는 시간이요. 그렇죠. 그것도 다 합치면 또 뭐 수억 초.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들을 다 초로 계산하죠. 네, 네. 네. 얼마나 낭비인지 모른다고. 자,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시오. 그 여자를 찾아가지 마시오. 손님들과 사담을 나누지 말고 아주 기계적으로 대해서 빨리빨리 이발을 끝내시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푸지 씨가 은근히 설득도 해가지고 예. 그렇구나 하면서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어 그동안. 시간을 빨리 뭐 이런 절약해야 거죠.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에게도 무뚝뚝하게 대하고 그냥 돈 벌고 시간 아끼고 이런 것에만 치중하는 정말 회색 인간이 되어버려가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네. 마음이 아프죠. 예. 그러니까 회색 신사라는 이 이름 자체가 그래요. 왜 하필 색깔이 회색일까? 이 회색하면 저는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시는 색채로 따지면 전 회색이 가장 강렬하게 떠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건물들의 색깔도 그렇고요. 그리고 물론 요즘 같은 봄날이야 꽃들도 피고 찬란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뭔가 침울해 보이는 네. 예, 그런 분위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스팔트들도 네. 깔려 있고 또 뭐 굴뚝에서 연기는 잘 안 나오지만 왠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 회색 신사들이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숫자가 불어나는데 이 존재들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 담배를 피워요. 시가를 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조차 모르고 다만 이들의 존재를 알아챈 건 예, 우리의 주인공 모모뿐입니다. 예. 하지만 뭐 모모도 이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뭐 가만히 있었던 거죠. 네. 네. 회색 신사들은 이 이발사 푸지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네. 사람들 보고 시간을 아끼라고 이렇게 종용하고 다니고 네. 사람들은 그 설득에 넘어가서 네. 자꾸만 팍팍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선생님, 시간을 어떻게 아끼셔야 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컨대 일을 더 빨리 하시고 불필요한 부분은 모두 생략하세요. 지금까지 손님 한 명당 30분이 걸렸다면 이제 15분으로 줄이세요. 시간 낭비를 가져오는 잡담은 피하세요. 나이 드신 어머니 곁에서 보내는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머니를 좋지만 값이 싼 양로원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돌볼 필요가 없으니까 고스란히 1시간을 아낄 수 있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앵무새는 내다 버리세요. 다리야 양을 꼭 만나야 한다면 2주에 한 번만 찾아가세요. 15분간의 저녁 명상은 집어치우세요. 무엇보다 노래를 하고 책을 읽고 소위 친구들을 만나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충고하는데 잘 맞는 커다란 시계를 하나 이발소에 걸어 놓으세요. 견습생이 일을 잘 하고 있나 감시할 수 있게 말이죠. 좋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낀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하죠? 당신에게 넘겨드려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디서요? 아니면 내가 그걸 보관해야 하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 문제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십시오.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당신이 저축하신 시간을 손톱만큼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곧 남는 시간이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 말을 믿기로 하죠. 이쯤 해서 당신이 시간 저축가 연맹의 일원이 되신 걸로 생각해도 되겠죠? 이제 선생님도 진짜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분이 된 겁니다. 푸지씨, 축하드립니다. 잠깐만요. 무슨 계약 같은 걸 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명을 해야 하지 않나요? 서류는 안 받아도 됩니까? 무엇 때문에 서류가 필요하죠? 시간을 아끼는 일은 다른 것을 아끼는 일과 달라요. 그건 양쪽 당사자 간의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이 수락하신 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단 수락하신 이상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푸지씨. 네. 저희가 회색 신사와 푸지 씨의 대화 장면 읽어드렸는데요. 네네. 네, 경환 씨가 회색 신사. 오늘 그러고 보니 옷도 네, 회색 옷을 입고 오셨네요. 네, 제가 이발사 푸지를 맡았습니다. 네, 시간을 어떻게 아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네. 쓸데없는 일 하지 않으면 된다. 네. 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그 쓸데없는 일이 제가 보기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책 읽고 친구 만나고 네. 저녁 명상, 네. 부모님과 시간 보내는 것, 여인을 찾아가는 것. 네. 찾아갈 거면 2주에 한 번 가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그렇죠. 아니,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생활 외에는 하지 말라는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종용을 하고 나서 마지막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낄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니까 오히려 더 애가 타서 네. 이제 내가 아껴야 되는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최면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사실 시간을 어떻게 아끼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걸 굳이 뭐 잉여 시간이라고 만약 표현한다면 네. 잉여 시간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네. 별다른 언급을 전혀 해주지 않고 그냥 속은 사라져 거죠. 버리죠. 그렇죠. 네.
이미 지금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이 회색 신사는 중간에 시간 저축가가 되셨고 진보적인 분이 되신 걸 축하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저축하신 시간을 손톱만큼도 잃지 않습니다. 거짓말 아닌가요? 잃어버리죠. 다 자기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색 신사는 결국 시간 도둑들의 집단인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나오는데, 네. 그렇게 해서, 쌓인 시간들을 사람들한테서 이 회색 신사들이 가로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네. 네. 그리고 말미에는 나오는데요. 그 시간들이 쌓여서 시가가 되는 시기고요. 네. 그 시가를 계속해서 피워야만 그렇죠. 이 회색 신사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닌 거죠. 유령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가를 떨어뜨리거나 누군가에게 빼앗기면 그들의 존재는 소멸되어 버리는 네. 네. 그런 그 컨셉도 재밌어요. 네. 네. 이 푸지 씨, 네, 정말로 이 회색 신사와 약속을 한 그런 계획들 네. 실행에 옮깁니다. 네. 네. 그런데 행복해지나요? 굉장히 행복해지지 못하죠. 묵뚝뚝하게 손님의 시중을 들며 불필요한 것을 모두 생략했다. 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과연 30분에 하던 일을 20분 만에 끝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그렇게 손님들을 대하니까 일을 하면서 조금도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저는 그 황진이의 시조 있잖아요. 네.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라고 시작하는 그 시조입니다. 원래 시조는 제목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시조인데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로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그러니까 이거 교과서에 있었죠. 배웠잖아요, 이거. 우리. 네.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네. 그때 저 선생님이 이 작품 설명하면서 칠판에 그려줬던 그림이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설명했냐면 접었다 폈다 하는 시간을 이렇게 네모난 막대로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자 봐봐 이거를 잘라낸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불 안에 넣어서 저장해 뒀다가 사랑하는 님이 오면 그때 그 시간을 펼쳐서 사용한다. 더 많이 사용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진짜 시간을 저렇게 잘라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황진이가 시를 잘 지내요. 그럼요. 황진이잖아요. 네. 다른 시조도 다 좋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혼자 있는 그런 밤. 동짓달이 정말 기나긴 밤이잖아요.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날인데 그때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잘라내었다가 이 고독한 시간을 저장해두고 사랑하는 임과 함께 있을 때 쓰겠다. 하지만 회색 신사들은 전혀 다르죠. 그런 시간의 저축 개념이 아닙니다. 네네. 예. 다 훔쳐가겠다는 심보로 네.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색 신사들이 푸지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서 이제 영업을 시작하는데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시간 절약을 해서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푸지 씨는 다리아 양에게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찾아갈 수 없다는 용건만을 간단히 적은 사무적인 편지를 보냈다. 앵무새는 애완동물 가게에 팔아버렸다. 대도시에는 어느새 푸지 씨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시간 절약을 시작한 사람들은 날마다 늘어났다. 그들의 수가 늘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앞사람의 행동을 따랐다.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도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신문들은 날이면 날마다 시간 절약 효과가 있는 새로운 장치의 이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우수함을 찬양했다. 이들 장치가 장차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사는 데에 필요한 여가를 선사해 주리라는 것이었다. 담벼락과 광고판에는 온갖 행복의 청사진이 담긴 포스터가 붙여졌다. 포스터에는 이를테면 번쩍번쩍 빛나는 글씨로 다음과 같은 글귀들이 적혀 있었다. 시간 절약, 나날이 윤택해지는 삶, 시간을 아끼면 미래가 보인다. 더욱 보람찬 인생을 사는 법, 시간을 아끼라.
하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하긴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이 옛 원형 극장 인근 마을 사람들보다 옷을 잘 입긴 했다. 돈을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더 많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무언가 못마땅한 기색이나 피곤함 또는 불만이 진득하게 배어 있었다. 눈빛에는 상냥한 기미라고는 찾을 수 없었다. 물론 그들은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와 같은 말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의 말을 온 마음으로 들어주는 사람. 말하다 보면 저절로 분별이 생기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기분까지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5분 안에 일을 끝낼 수 있다면 모를까. 그들이 그 사람을 찾아갈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으면 그들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심지어 여가 시간까지도 알차게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한 많은 즐거움과 휴식을 줄 수 있는 오락을 찾았다. 그랬기에 그들은 축제도 제대로 즐길 수 없었다. 즐거운 축제도 그랬고 엄숙한 축제도 그랬다. 꿈을 꾸는 것은 죄악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그것은 정적이었다. 사방이 고요하면 그들은 자기네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고, 그러면 밀물처럼 불안이 밀려왔다. 그래서 그들은 정적이 찾아들 것 같은 기미만 보이면 요란하게 소란을 떨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린이 놀이터의 즐거운 소란이 아니었다. 미쳐 날뛰는 듯한 이 불쾌한 소란은 나날이 볼륨을 높여가며 대도시를 가득 채웠다. 자신의 일을 기쁜 마음을 갖고 또는 애정을 갖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것은 방해가 되었다.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다. 하지만 시간을 아끼는 사이에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을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아무도 자신의 삶이 점점 빈곤해지고 획일화되고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점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 그것은 아이들의 몫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도 시간을 낼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삶이며 삶은 가슴속에 깃들여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면 아낄수록 가진 것이 점점 줄어들었다. 네, 저는 경환 씨가 읽어주신 이 부분들, 네. 이 구절 읽으면서 제 자신의 삶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저도 저 딱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싶었습니다. 네. 저 옆에 적어뒀어요. 네. 내 상태가 이렇다. 예, 특히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요. 네. 그들은 심지어 여가 시간까지도 알차게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네. 빠른 시간 안에 나에게 즐거움과 쾌락을 줄 수 있는 것. 예. 뭐 이런 뭔가요? 것들을 찾아 나선다고. 그런 여가? 그런 여가 잠이죠. 아예 농담이고요. 네. 뭔가 있습니다. 네네. 네. 여기선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나중에. 그렇게 나쁜.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사생활이니까. 아, 네네. 네. 나쁜 거 아닙니다. 아니, 뭐라고? 네, 제가 뭐라고? 네. 저도 비슷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했거든요. 예. 음악을 한다는 것. 그리고 소설 관련 팟캐스트를 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정말 팍팍한 직장인의 삶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풍요로운 직업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생활로서 소득을 얻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 자신에게 최면을 걸었죠. 나는 정말 좋은 일로서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면서 일을 하는 거야. 강제 독서인데요. 네. 그래서 하루의 끝에 네. 그 작업을 마치고 뭐 그 시간은 들쑥날쑥한데 뭐 밤 10시, 11시가 되었을 때 책을 읽으면서도 최면을 겁니다. 이 책을 읽는 것은 나에게 일이 아니다. 일이 아니고 나의 영혼을 적셔주고 있으며 좋은 일이다. 실제로 그럴 때도 있어요. 특히 모모 같은 책을 읽을 때는. 하지만 언제나 쫓기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특히 심지어 분량도 두꺼워. 이렇고. 낭만서점뿐만 아니라 네. 이제 책행시라고요. 예. 책으로 행복한 12시 목요일 코너에 제가
EBS FM 출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날 수요일 밤에는 대본을 기다려요. 아. 그걸 또 읽으셔야 되니까. 네, 그걸 읽고 네. 숙지해서 최대한 이제 아는 척하면서 예. 가는 건데 이게 지금 회색 신사에게 지금 종용당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죠. 아, 네네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가 시간, 그러니까 나의 여가 시간을 일로 채우고 있으면서도 네. 여가다. 음. 라고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저의 상황들. 특히 또 음악 작업했던 것들의 모니터링. 예. 음악을 듣고 있지 않은가. 여가다. 일이죠. 네, 일인데 좀 힘겨웠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점점 얼굴을 볼 수 없는 아내와 저 아이 같이 놀아주고 좀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네. 조금은 또 시간을 뺏겨버리고 마니까 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뭐 저도 비슷합니다. 문학평론가가 되면 정말 원 없이 문학을 읽을 거라고 생각했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원 없이 읽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좀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읽고 싶은 책만 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는 책들이 너무 많고요. 또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이 매너리즘처럼 예, 저한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어서요. 네. 네.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으면 마실 물이 없잖아요. 다 물인데. 아니, 그건 소금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종류의 고독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예. 이때 회색 신사들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원 씨? 연기? 눈에 보이지 않고요. 손에 사람들의. 잡히지 않고 예. 사라져버리고 허무하고 네.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저는 정말 뭐 이 회색 신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지만 뭐 평론가라는 특성상 네. 정말 한마디로 그냥 정의를 한다면 전 이게 딱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해요. 네. 이데올로기라는 것의 특징이 눈에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도 뭐 하는지 모르는데 자기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 이데올로기의 그렇죠. 속성이거든요. 지금 낭독한 부분에서도 나왔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구조 속으로 빨려 들어갔던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소설 안에서 보면 회색 신사와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은 회색 신사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자체를 망각해 버리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지금 미아일랜드가 네. 이 회색 신사의 어떤 상징성을 예, 또 그려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음악가로서 살아가면서 사실 출근 시간이 없다는 점 물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네. 낭만서점 출근해야 되고 뭐 있을 때도 있지만 없다는 점은 참 좋은 점이에요. 밤에 뭐 하염없이 생각에 잠길 수 있고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한데 과연 정말 그럴 수 있는가?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회사들 저와 관계를 맺고 통화를 해야 되는 회사들이 9시에 업무를 시작해야 돼요. 맞아요. 막 제가 12시에 일어나면 전화가 몇 통이 막 와 있어요. 네. 그럼 하루의 시작을 전화 통화로 시작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그 의지가 없었던 다른 사람들도 이 구조 속에 빨려 들어가서 그쵸. 그냥 남들이 그렇게 바쁘게 사니까 같이 바쁘게 살아야 되는 그렇게밖에는 살 수 없는 예,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또 무엇보다 이 회색 신사들은 능률을 강조하죠.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회색 신사들이 갖고 있는 가치입니다. 네. 예. 사람들에게 바로 이 가치를 전파하는 것인데요. 이건 지금 어디에서나 통용되고 있는 네네. 논리죠. 그렇죠. 네. 능률적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결제가 수가 안 없죠. 나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대학이 학과들이 통폐합되고 아하. 네, 뭐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네. 문송합니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뭔가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아하. 진짜 이런 말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 문과인데요. 저도 왜냐하면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 네. 이공계 더 많이 늘려야 되고 문과들 좀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순수 학문을 한다는 것이
참 쓸모가 없다는 거죠. 예, 네.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 가고 있고 음. 취업을 위한 학원처럼 변해가고 있고 대학은 네. 그래서 교수님은 MT 와서 화내시고 네. 네. 과사에서는 졸업하고 나서 한 3년 동안 전화 오고 취업했냐고. 네. 네. 저도 그 전화 네네. 졸업하고 나서 몇 번 받았는데 나중에 약간 화가 나더군요. 그러니까요. 취업 못했거든요. 그 문자가 자고 일어나면 와 있다니까요. 약간 흠질나고. 근데 저는 이런 효율성에 쫓기는 네. 이런 사회가 참 뭐랄까요. 70년대에도 문제였고 지금은 뭐 훨씬 더 네. 심화되었죠. 거기에서 배척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효율성의 이데올로기로 내쫓고 있는 그런 것들이야말로 저희들이 소중하게 지켜내야 하는 또 그 무엇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회색 신사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반대로 우리는 해보면 되지 않을까? 네네. 네, 이를테면 명상이라든가 소중한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들, 그리고 책을 읽는 것들, 음악을 듣는 것들, 예, 그림을 보는 것, 예술이죠. 네. 예, 그런 예술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효율성의 이데올로기에 짓눌리지 않는 인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LP판으로 음악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CD 나오고 MP3 나오고 이젠 스트리밍인데 이제 와서 LP가 다시 좀 각광받는 시대가 찾아왔어요. 네, 그게 바로 역행했을 때 누릴 수 있는 또 풍요로움이 아닌가.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MP3로 음악을 들을 때 또 LP로 약간 지지직하는 그렇죠. 예, 그런 잡음들을 들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느끼는 감각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한 음악을 들을 때 물론 우리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네. 아 이거 뭔가 좀 삭막한데 네, 이런 느낌도 지울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게 꼭 효율일까? 네,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채로 회색 신사들에게 지금 마취당해서 네. 아 그래 난 효율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소설에도 나오고 네. 현실에도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예술을 하는 네. 경환 씨와 저도 네. 너무나 크게 공감하고 네, 있는 여기에 바예요. 대해서 정말 자유로울 수가 없죠. 네. 이 부분들. 정말 이게 저는 강력한 그 안티 예, 자본주의라고 생각해요. 이 소설이. 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무슨 공산주의를 찬양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전혀 그렇진 않죠. 네.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 소설이 굉장히 우화적으로 네. 그려내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라는 또 이런 효율성에 우리가 마냥 거부할 수만 없지 않느냐. 네. 우리는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든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냐. 그렇죠. 네, 이런 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네. 있죠. 네. 모모는 적응하지 말자는 얘기죠. 네, 그리고 경계심을 갖자는 얘기니까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안주하자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자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고. 네. 네.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서 정신을 맞다. 회색 신사 갑자기 생각나면서 네. 그들에게 마취되어서는 안 된다는 네. 생각을 갖고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도 그런 계기였고요. 이 독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효율성이란 게 진짜 효율적인가? 이걸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푸지 씨한테 강요한 회색 신사의 말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네, 뭐 이런 것들. 네. 이 사람의 그냥 말을 그대로 따라가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효율적인가? 라고 물으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효율적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본다면 이건 전혀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거든요. 네. 효율의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예. 국가로 치면 헌법을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거죠. 이게 삶의 가치를 네. 재정립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를 벗어나자.
이런 얘기를 손쉽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어떤 폐해로부터 어떤 다른 삶을 상상할 것인가는 저는 놓쳐서는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모라는 이 책이 우리한테 일깨워주는 것들도 저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봐야 된다고. 네. 그래서 모모가 일깨워 주었듯이 제 안에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남들이 그렇고 세상이 그렇고 그래서 나도 이래야만 한다는 정말 이 소설 속에 나왔던 것과도 같은 그냥 이끌려가듯이 살아가는 제 모습이 있었다면 네. 모모가 거기에 저항하고 있고 모모도 이제 호라 박사님과 함께 애쓰고 있는데 저도 좀 애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리고 전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가만히 있는 게 나쁜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자녀들한테 부모님들이 너 뭐하니? 너 왜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도 안 했어? 공부해야지. 뭐하니? 이렇게 막 다그칠 때 선생님들도 그러시고요. 그러니까 멍하게 있는 게 나쁜 거예요? 멍타임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요즘에. 정말로. 네. 네. 하루에 있어요. 계속해서 막 빠르게 뭔가가 돌아가니까 멍 때려줄 시간이 뇌에 그 시간을 공급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있습니다. 네. 멍타임이 필요해요. 팟캐스트 하다가 하면 안 되겠지만. 네. 네,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멍타임으로 대변되는, 이를테면, 일을 이렇게 하고 끝나고 나서, 영화관에 가는 게 아니라, 미술관에 가서, 고 전시회를 보고, 뭐 이런 게 낭비인가요? 그거, 최근에 안 그래도, 아내는 가서 봤어요. 저 인상주의 저도 다녀왔거든요. 갔다 오셨어요? 저는 바빠서 못 갔어요. 네. 역시 바쁘시네. 네.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런 게 낭비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만, 아니 무슨 문화생활이냐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에게 휴가가 없다고 상상해 보면은 그 능률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군인이 근무를 만약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일 선다. 그러면 능률이 안 오르잖아요. 그럼 능률의 정의가 새롭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나죠. 네, 반란이 일어나고 탈영하죠. 아무튼 회색 신사가 저는 이거야말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강제된 자본주의의 그런 이데올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회색 신사에 대해서 모모는 저항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네. 조력자가 있어요. 그 조력자가 2명입니다. 정확하게는 1명의 사람과 1명의 동물입니다. 네. 시간을 관리하는 호라 박사와 미래를 내다보는 거북이 카시오페이아입니다. 네. 저 이 거북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거북이에게 이야기를 하면 거북이는 글자로 대답합니다. 네. 글자가 어디에 뜨냐면 등껍질에 떠요. 그러면서 그 딱 30분 정도를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이 있는 거북이에요. 네. 그래서 회색 신사를 피해서 모모가 도망을 치는데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근데도 잡히지 않아요. 회색 신사가 나타나지 않을 골목길로만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죠. 천천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모모도 좀 답답해해요. 또 왜 이렇게 느리게 가? 좀 빨리 가면 안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재밌죠. 그러니까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느린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거북이가 다 이겼어요. 거기에 이긴다는 것. 그것도 또 의미심장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호라 박사의 집으로 이 모모가 가게 되는데 호라 박사가 이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모모에게 들려주죠.
와, 할아버지가 시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꼬마야, 나는 그저 관리자일 뿐이야. 내가 맡은 일은 저마다에게 지정되어 있는 시간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지. 그럼 시간 도둑들이 사람들한테서 더 이상 시간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조정하실 수는 없나요? 그럴 순 없어.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는 문제는 전적으로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니까. 또 자기 시간을 지키는 것도 사람들 몫이지. 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나누어 줄 뿐이란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계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마다 한 개씩요. 그렇죠? 아니야, 모모. 이 시계들은 그저 취미로 모은 것들이야. 이 시계들은 사람들이 저마다 가슴속에 갖고 있는 것을 엉성하게 모사한 것에 지나지 않아. 빛을 보기 위해 눈이 있고 소리를 듣기 위해 귀가 있듯이 너희들은 시간을 느끼기 위해 가슴을 갖고 있단다. 가슴으로 느끼지 않은 시간은 모두 없어져 버리지. 장님에게 무지개의 고운 빛깔이 보이지 않고 귀머거리에게 아름다운 새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과 같지. 허나 슬프게도 이 세상에는 쿵쿵 뛰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눈 멀고 귀 먹은 가슴들이 수두룩하단다. 그럼 제 가슴이 언젠가 뛰기를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게 지정된 시간도 멈추게 되지. 아가, 내가 살아온 시간, 다시 말해서 지나온 너의 낮과 밤들, 달과 해들을 지나 되돌아간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게다. 너는 너의 일생을 지나 되돌아가는 게야. 언젠가 내가 그 문을 통해 들어왔던 둥근 은빛 성문에 닿을 때까지 말이지. 거기서 너는 그 문을 다시 나가게 되지. 그 문 바깥쪽에는 뭐가 있는데요? 그럼 너는 내가 가끔 들었던 나지막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가게 되지. 거기서 너는 그 음악의 일부가 되어 스스로 하나의 음이 된단다. 아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알아요. 알 것 같아요. 박사님은 죽음인가요? 죽음이 뭐라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게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람들의 인생을 훔칠 수 없지. 그럼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나누어주며 매 시간마다 진실을 말해주지. 허나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란다.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움을 불어넣는 자들을 더 믿고 싶은 모양이야. 정말 수수께끼야. 네, 호라 박사와 모모의 네. 대화를 들려드렸습니다. 삶의 근원을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우리가, 그런 거였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기도 하고요. 네. 호라 박사의 한마디 한마디는,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어쨌든 시간의 주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잖아요. 이렇게 묻기도 하죠. 아저씨는 그럼 죽음인가요? 그러니까 대답이 죽음이 뭐라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게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인생을 아무도 훔칠 수 없지. 그렇죠. 까지. 예. 정답이 나와 있네요. 참 이게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할까 좀 또 궁금하기도 한데요. 저한테는 야 이게 어떤 철학책보다 되게 심오한 그러니까요. 질문을 지금 하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 부분 읽으면서 저는 제가 가졌던 모모에 대한 기대, 네 이런 것들이 좀 뒤에서 달라졌다. 모모라는 책에 대한 기대요? 아니요, 모모라는 인물에 대한 기대가 조금 야. 달라졌다. 네,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네. 앞에서 모모는 굉장히 신비한 아이로 네. 나오잖아요. 뭔가, 얘는 뭔가 갖고 있는 것 같아. 물론 뭔가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예,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있고요. 네. 그래서 전 모모가, 그러니까 굳이 호라 박사를 만나지 않았더라도 뭔가 혼자서 헤쳐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뒤에 가면 약간 카시오페이아와 호라 박사에게 약간, 많이 기대는 듯한. 네. 그래서. 맞아요. 앞에 그러니까, 가졌던 모모에 대한 신비감이 네. 뒤에서는 상당히 많이.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예, 깨지는. 네, 그런 걸 좀. 모모가 느꼈어요. 그냥 신비로운 존재인가 보다 하고 따라가다가 모모도 누군가를 따라가는. 그렇죠. 네.
진짜 신비로운 사람들은 저 거북이와 호라 박사구나. 네. 네. 과연 호라 박사, 카시오페이아 그리고 모모가 네. 이 회색 신사들로부터 어떻게 사람들의 시간을 되찾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는 이야기하지 네. 않겠습니다. 이 정도가 거의 3분의 2 지점까지도 되지 않았고 반에서 3분의 2 지점 그 중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이후에 페이지 넘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는 네. 정말 한 번에 읽었어요. 그리고 호라 박사가 모모에게 도움을 주긴 하는데 마지막에 결국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오로지 모모 혼자의 또 결단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 여러분 이 책 또 읽어보시면서 독서의 즐거움 느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경원 씨 오늘 모모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강추하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참 낭만 서점을 그동안 쭉 해왔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짧게 느껴지는 녹음은 이번이 또 처음이네요. 그리고 전 아까 경환 씨랑 또 대화하면서 느꼈지만 경환 씨가 정말 책의 세세한 부분들 되게 잘 기억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맺혀서 남는 부분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특히 오늘 얘기를 못했는데 다시 돌아간 모모 원영경 기장으로. 네. 그땐 전 너무 슬프더라고요. 다 떠났어. 그리고 하루밖에 안 갔다 왔는데 1년이 지나 있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너무 슬퍼요. 야, 이 경환 씨가 지금 슬프다고 했던 장면 여러분 뭐지 하실 텐데요. 네. 저희가 방금 낭독해드린 부분 이후에 바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모모 분량이 좀 꽤 됩니다. 네. 300쪽이 넘어가는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편하게 정말 쉽게 읽으실 수 있는 책임을 말씀드립니다. 저처럼 2005년에 책장에 꽂아놓고 10여 년간 꺼내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꼭 꺼내보실 것을 강추드립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낭만서점 47회 시간은 삶이며 삶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미하엘 앤데의 모모라는 작품을 다뤄봤고요. 다음 주에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라는 소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